네, 안녕하세요. 경제톡 오늘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또 다양한 시장 인사이트들 전달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 경제톡 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또 시장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요, 암호화폐 관련한 내용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또 굉장히 커져가면서 관심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뉴스들을 무조건적으로 흡수하는 건 또 다양한 위험성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의 많은 정보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정보들 가져왔거든요. 하나하나 저와 함께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한 뉴스 헤드라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 아래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의 스탠스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 때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한 질문을 받았어요. 이 회의록에서. 그런데 그 질문에 관한 대답 자체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일단 매크로적으로 1차적인 충격을 받았죠. 위험 자산 급격하게 좀 대부분 하락을 하는 데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한 안 좋은 발언들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싫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권한이 아니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본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제 파월의 이 한마디에 시장이 해석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에 영향을 줬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롱 포지션 물량도 청산이 됐었던 간밤이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세 반등을 해줘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선이 다시 되기는 했거든요. 그 지표도 저랑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녹화 기준으로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캡처를 한 내용인데 지금은 10만 1,039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3,600달러입니다. 이더리움 쪽이 조금 하락은 더 깊었어요. 그래서 4.75% 24시간 기준의 하락이 있었고 비트코인은 2.77%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테더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크게 반응은 없었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5%가량 좀 하락세를 간밤에는 일어났었다라고 보면 되고 솔라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이 좀 두드러지고 있죠. 리플의 시가총액을 이제 뒤처지게 되면서 그동안 솔라나 랠리였었던 부분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라나 코인에 관해서는 잠시 뒤에 또 자세한 이야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솔라나와 같은 코인과 이 도지코인과 같은 밈코인의 가격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밈코인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게 되면 솔라나도 좀 약진을 나타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요. 일단은 현물 ETF 쪽 이야기를 좀 먼저 해 볼게요. 현물 ETF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인데 이더리움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간 나스닥 시간으로 12월 18일 224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 관련한 지표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는데 블랙록 쪽에서의 들어온 물량들, 비트와이즈에서 들어온 물량들, 그레이스케일에서 들어온 물량들 등등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순유입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최근 그래프 보시면은 순유입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그 유입량들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순유출까지는 아니었던 게 다행이긴 한데 최근에는 현물 ETF에 관한 유입량들이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지금 간밤에도 좀 ETF 상으로의 그런 변화들은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유입 액수 자체는 굉장히 좀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 여러분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쪽도 그 같은 날 기준으로 12월 18일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19일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7,975만 달러 순이입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보시면 요렇게 현물 ETF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가격 하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입량들은 우리가 계속 조금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따라서 또 가격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이 기관의 수요를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고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통합적으로 데이터 자료 같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몇 가지 헤드라인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가 강세 모멘텀이 상실됐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져서 관련한 내용 같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솔라나가 사실상 11월 22일 사상 최고치가 나오면서 280% 올해에만 좀 급등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약 10% 하락을 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큰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비인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에서 파생된 모멘텀 지표 비비 트렌드의 방향성과 움직임 지수에서 매도 압력이 커짐과 동시에 강세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1일부터 이 지표 자체가 0 미만을 기록을 했고 12월 13일에는 마이너스 3.9까지로 내려갔고요. 지금 현재는 한 마이너스 2 부근에서 현재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압력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 때문에 이제 솔라나가 강세 모멘텀과 기술적인 지표상의 시세 탄력을 조금 잃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DMI 차트에서 ADX라고 하는 지표는 25.11로 며칠 전에는 40에 근접했었는데 그것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추세 강도 약화를 좀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지표잖아요. 그 지수 이동 평균선 EMA 지표도 같이 보면 좋은데 EMA에서도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는 흐름이 관측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적인 지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맹신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지표 모두가 어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동평균선 쪽에서는 데드 크로스 나왔어요. 패턴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솔라나가 이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나 가격은 밈코인과의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들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 쪽 헤드라인도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 시장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솔라나랑도 같이 연동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분석가인 알르마르티네즈가 이제 도지코인의 사회적 언급량 그러니까 트렌드 지수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가 됐다라고 해요.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두 가지 주요 지표가 모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중 투자 심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에 관해서 점점 비관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왜 이렇게 투자 심리 쪽에 집중을 해서 도지코인을 판단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도지코인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굉장히 그 급등락도 많고 어찌 보면은 일론 머스크발에 관한 호재들로 좀 움직이는 코인이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가격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지코인 쪽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투자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부정적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선도 있어요. 다른 분석가들은 이 같은 조정이 오히려 반등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조정이 길어질수록 반등 폭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도지코인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0.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사회적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강세다라고 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다른 언론사 기사이긴 했었는데 도지코인 커뮤니티 내 낙관적인 분위기는 계속 연일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시장에 관한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조정이 되긴 했지만 조정 후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시장에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 그것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도지코인 쪽에서 비정상적인 청산 불균형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24시간 동안 도지코인 포지션이 1,388만 달러로 가상자산 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하자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청산의 규모가 아니라 지난 24시간 동안 청산된 물량 중 92.36%가 롱 포지션이었다라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90% 넘는 롱 포지션이 급격하게 좀 청산이 됐다라는 건데요. 수치로 공식으로 하면 청산된 롱의 양은 숏의 총합보다 1200%나 더 많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청산량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아마 보유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오늘 헤드라인으로 같이 좀 체크를 해볼까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드릴 내용들은 이제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좀 자세히 좀 다뤄볼게요. 자,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 전략적인 준비 자산에 관한 언급을 했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옆에 보여드리는 여성분은 그 전략적인 비축 자산, 준비 자산에 관해서 법안을 발의했던 신시아 루미스라는 의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 무엇이고 각각 어떤 전략적 비축 자산을 선택을 하는지 그거를 좀 나타내는 표입니다. 일단 전략적인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금이라든지 오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석유 인프라가 만약에 망가졌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많은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석유를 조달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은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석유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을 비롯한 많은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비축하는 석유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들 아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내가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중요한 어떤 가치들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굉장히 웃겼던 게 당연히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는 전략적인 비축 자산인데 여기 보시면은 오일도 있고 골드도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치즈도 있어요. 치즈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치즈도 선택을 하고 이제 이런 의약품 같은 것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전쟁 시나 또 다른 뭐 자연재해가 왔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고 그 내부적으로는 많은 의원들은 의문감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석유와 뭐 금 같은 거를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하는 건 오케이인데 비트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볼 텐데 그러면은 이제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어떤 이점이 있을지 그것도 좀 살펴볼 거고 어떤 방법으로 전략적인 비축 자산을 선택할 건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다양한 매장량을 유지해 왔습니다. 비축분 중에 제가 일부만 가지고 온 거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비축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전시 상황이나 뭐 어떤 재난 재해 때문에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필수한 어떤 가치를 가진 것들을 국민들에게 주거나 혹은 산업적으로 조달해 줘야 하는 상황이 왔었을 때 요 카드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제시했던 그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할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금이 미국 정부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이게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 세금을 걷는 것보다 꾸준하게 돈을 지출을 해왔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난 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미 의회 예산국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다양한 자국 기업들을 위해서 세금 감면이라든지 하는 세금은 조금 줄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의 지출을 늘릴 만한 일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더 많은 이런 국가 부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준비금이 이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일단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는 예전에 파이낸스 타임즈인가 어디에서 아예 헤드라인으로 다뤘더라고요.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수치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하나로 환산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로 국가빚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이렇게 2000년대까지는 이런 완만한 상승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 정도 때 우리가 사실 코로나 겪었잖아요. 근데 요때도 가파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겪은 이후에 거의 약간 수직 상승하듯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가 됐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국가 부채는 오케이. 그런데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 부채에 따른 이자도 미국 정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자가 지금 엄청난 그 증가량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의 금액조차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국가 부채 때문에 예전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주식시장에서 한때는 되게 뜨거운 화제였거든요. 그리고 이 이슈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작년에 실리콘밸리와 같은 몇몇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연쇄 줄파산까지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뭐 이게 트럼프 테마다 뭐다 하고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한 뭐 AI 관련주다 이런 걸 주목을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채에 관해서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내부에서도 정부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해결책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해만 해도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이 1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제 연방 부채가 그 35조라고 했고 이자만 1조 달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으로 이자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하도 그 미국 부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상황이다 미국 자체가.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 부채를 좀 줄여 나갈 것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여성분께서 발의하신 그런 법인데 부채가 지금 많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부채를 좀 해결하자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이제 비트코인을 해서 뭐 우리가 투자를 하자, 투기를 하자 이런 그런 의견이 아니라 이 일부 금액을 프로그램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가지고 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부채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발의였는데 이게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요. 이게 법이 발의가 돼도 의회에 통과가 되려면은 과반수 이상이 이 법에 관해서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의량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구매는 연간 어느 정도 일정량의 비트코인의 그 수량을 초과할 수 없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획득한 모든 비트코인은 빠르게 파는 게 아니라 최소 2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방 부채를 상환하는 것 이외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절대 판매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규칙으로 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통과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물음표를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부채 문제에 관한 해결책이 지금은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좀 발의가 됐다는 시선이 있고 실제로 이 법안에 관해서 트럼프가 본인의 어떤 행정 명령을 통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의회 통과를
얻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가 될지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과연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트럼프와 번외로 이 의원은 실제로 이제 본인의 주에 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될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또 시나리오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대부분 지금 그 정부 내부에 있는 분들께서는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미국의 전 재무장관도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될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실화되게 되고 만약 미국 이 의원의 말대로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활용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비축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에 관한 시각은 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디지털 골드로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외신 뉴스를 보시면 이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또 새로운 국면에 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도 챙겨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이 비축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나? 그 부분에 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선택한 국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보유구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국가 엘살바도르라는 국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우리가 법정 통화 화폐로 하겠다라고 아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2021년 9월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선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엘살바도르의 통화 가치가 정말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물 한 통을 사는데 정말 리어커로 화폐를 다 담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정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걸로 아는데 그때 코로나 이후에 거의 화폐 가치가 너무 크게 하락을 해 가지고 튀르키예도 지금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내가 자국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아." 이런 느낌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그 나라 내부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까지도 생겼어요, 환전 거래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이제 통화 자체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엘살바도르였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그 선언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비축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그 가파름의 속도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엘살바도르는 현재 거의 6천 비트코인에 달하는 그러한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6천 개 정도 되는 그 물량이 6천 개 조금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엘살바도르는 지금까지 투자 대비해서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38% 그리고 약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얼마 전에 또 들려온 이야기로는 엘살바도르가 IMF 쪽이랑 다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IMF 쪽한테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느 정도 너무 이렇게 맹신하면서 국가 통화로 막 지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비트코인을 그렇게 알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도 IMF한테 도움을 받는 대신에 이제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어느 정도 한 발 빼는 그런 전략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긴 하지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아예 이제 그 나라의 통화 화폐로 법정으로 지정을 했었던 그런 국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전략적 비축 자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아마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엔 좀 새로운 국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샌시아 루미스 의원이 제시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측에서 본인의 이제 어떤 막강한 파워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일부 포함시킬 수는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을 하는 거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공화당 의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축 자산 안에 비트코인을 넣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시점들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해서 베팅 사이트 유명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었던 베팅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이제 비축 자산이 될 것인가에 관한 투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뉴스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비축 자산이 과연 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최대한 다양한 지표들, 객관적인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경제를 좀 배워보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